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여러분 연영대 지금 대학생들은 앞으로 진로나 취업 걱정에 모두 고민하는데 여러분들은 미리 진로가 정해져 있고 또 일자리도 거의 예약되어 있어서 대단히 복 받으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대단히 나이 든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아마 여기 우리 교대에 와서 강의하는 사람 중에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아마 여러분도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하고 아마 궁금하시기도 하고 의아증도 들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 훌륭한 교육자가 되실 분들이니까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교육에 관한 정말 전 총장님이나 현 총장님 대가들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그런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대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밖에서 하는 이야기, 사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까 생각합니다. 오래된 묵은 이야기 또 새 이야기 섞어서 여러분들한테 참고가 되는 이야기를 했으면 싶어서 나와 있습니다. 불란서 철학자 사르트르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인생이란 예외 없이 B에서 끝나서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B는 뭐고 D는 뭔지 알겠죠? 그런데 누구나 예외 없이 저런데 인생 누구나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하면 너무 살벌하지 않아요.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는 그 사이에 C를 뒀답니다. C. C. 이건 초이스예요. 그런데 어떤 초이스를 하느냐? 그건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이스 중에는 대단히 긍정적인 C로 된 단어들이 많습니다. 뭐 챌린지, 체인지, 코퍼레이트, 취업, 이런 것이 많고 또 부정적인 쪽도 많습니다. 컴플레인, 커럽션, 컨플릭트, 치트, 커트 그 외에도 여러분들 사전에서 보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데 결국에 본인이 저 B와 D 사이의 C를 어떻게 택하고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이 제 말의 요지예요. 어떻게 공감이 갑니까?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남무 타다하고 또 뭐하고 하지만은 그 철학가는 결국에는 자기가 C를 어떻게 택해서 어떻게 과감하게 하고 이쪽 긍정적인 쪽에 챌린지, 체인지가 있는데 챌린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체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얼마만큼 꾸준하게 하느냐 그것에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수산대학 나와서 첫 직장이 남태평양에 나가서 참치장을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배가 참 아주 지금처럼 좋은 배도 아니고 해서 요즘은 누가 그런 배 타고 가라가면은 사람을 죽으러 가라가느냐 할 정도로 아주 미국서 그나마 원조받은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 타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때 그만큼 국내에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공장도 없고 가난하고 그때 우리 국민의 1인당 소득이 80불이었어요. 지금 얼마지요? 작년에 33,000불 됐는데 금년에 오히려 조금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3만 불 넘으니까 여러분들이 국민 1인당 소득 80불일 때 세상은 아마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라든지 저는 소말리아하고 지금 절대 빈곤이라도 지금 그 사람들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1958년 이런 무렵은 이렇게 낮았으니까 바다로 나가야겠다. 근데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데 수안대학에서 실습차 이제 동해 남해 서해를 가보니까 벌써 어족 자원이 절멸 상태더라고요. 남해으로.
일본 사람이 잡아가고 한국 사람이 잡고 해서 거의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원양으로 아까 그 배가 처음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나도 그 배 타겠다고 했더니 뭐 무슨 소리냐, 대학 나와서 무슨 그런 노동자 일을 하냐 하고 그냥 거절을 했지만은 몇 번이고 찾아가서 타겠다고 했더니 결국에 타협된 것이 내가 1년간 무보수로 일을 한다. 다른 보고품도 인수가이니까 없다. 모든 걸 일본에 발주했는데 발주가 끝났다. 그래서 다 줬습니다. 뭐 죽어도 회사에 연방 안 하겠습니다 하고 타고 나가서 꼬박 1년간을 참치잡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동원이 세계에서 참치를 아니 고기를 바다에서 제일 많이 잡는 회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좀 더 안전하게 국내에 있는 작은 배라도 타고 국내에서 했으면은 지금 세계 제일의 배를 될 수가 없죠. 세계 제일의 수산회사가 될 수가 없죠. 그 외에도 모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이제 원양업도 모든 게 장비가 발달하고 기술도 발달해서 없지만 그때는 무변대에 나가면은 배 위치를 소위 하늘에 있는 배나 해나 별의 각도를 재가지고 할 때니까 날이 무지면 며칠이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서 작업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희생자가 아주 많았어요.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원양업의 발상지였던 남태평양 사모아, 대서양의 라스팔마스, 인도양의 포르투이스 여기 가면 그때 희생했던 선원들의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양업 협회장 하면은 매년은 못 가도 2, 3년에 한 번쯤은 거기 성묘를 가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원양업이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원양업을 그렇게 하면서 챌린지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챌린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되니까 다른 사업도 좀 해봐야지 하기도 했고 대학도 제가 농업학교를 나오고 수산대학 나와서 영어도 잘 못하지요. 그러고 배 타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하버드 대학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만 수단을 다해서 하버드 대학에 갔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갔다 온 걸 왜 내가 자랑처럼 이야기하냐면 제가 하버드 대학 그렇게 도전을 해서 했기에 여러분 동원 참치 많이 먹지요? 네. 동원 참치도 만들 수 있었고 또 지금 우리나라 증권회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한국투자증권도 그걸로 시작됐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가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데가 어디냐 했더니 그게 1981년 이야기인데 모든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의 최고 우수한 사람들이 인베스트뱅크나 증권회사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증권회사라면 맨 사기꾼들이 설치한 데로 해서 증권회사 말만 해도 그 사람 이상하게 취급될 때입니다. 그러나 그쪽에 우리 자본주의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에서 그렇게 최고로 우수한 사람들이 증권회사에 간다 하면 이건 장래가 있구나 싶어서 그때 공매에 나온 한신증권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게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큰 배 한 척 값이었어요. 막 그렇게 도전했지만 결코 그것도 쉽게 된 것이 아니라 한 10년간 그야말로 공을 들이고 해서 그 회사가 다른 회사도 인수하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의 그런 말하자면 탑 클래스의 회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바다로 나갔기 때문에 좀 더 큰 시야를 가질 수 있었고 세계가 넓다는 것도 알고 우주가 크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다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겪었기 때문에 우선 담대해졌고 세상에 죽은 것보다 더 겁난 일이 어디 있냐 생각하면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해졌고 또 그때 죽는구나 싶었는데 죽었으면 아무것도 없을 인생인데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얼마나 행복하냐 하니까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서 뭐 회사를 떳떳하게 정당하게 그래서 회사 경영도 정도 경영을 한다고 해왔습니다. 일체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건 할 일이 아니다.
아까 세계에서 고기를 제일 많이 잡는 회사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한 마리도 안 잡습니다. 우리나라 연안 잡으면 연안 어부들이 다 잡아간다고 할 테니까 한 마리 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도 경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꾸로 된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를 여러분들 우리 세계 지도가 나오면 어떠세요? 이게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 때는 이게 우리 한반도 아닙니까? 이건 도저히 장래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게 얼른 뭐 버섯짝처럼 생겼잖아요. 또 어떤 분은 이 토끼가 귀를 잡혀 있으니까 그때 우리는 말하자면 제대로 된 나라일 수가 없다. 그렇게 자조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제 바다에서 그 모아놓은 별들을 보면 별에 무아리가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별에 지금 사실 지구라는 것도 아주 하나 별 스타도 아니고 플라넷에 불과한 그런데 남북이 따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뒤집어 보자. 어때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 유라시아 대륙의 부두처럼 나오는 게 부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본의 방파제예요. 이쪽은 서풍을 막아야 되는 언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유라시아 대륙을 발판으로 해서 태평양으로 나갈 봉화대처럼 아주 당당하지 않아요? 세계 사람들이 보고 이런 설명하면 이 지도 카페 하나 어쩌고들 그래요. 제가 아마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리를 따지면 지구를 한 200바퀴 이상 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무변대에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살면서 우주라는 개념에서 지구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면 그런 발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0년도에 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인의 미래가 보인다는 책을 내서 그 당시로서는 90년이면 여러분 낳기 전이죠 아마. 베스트셀러도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교과서에 초중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제 글이 있었어요. 한 65년도부터 한 30년 있었어요.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은 지금 보지 못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들은 읽으셨겠죠. 그때는 왜 그런 글을 썼냐면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 전부 바다를 멀리하면서는 국력이 쇠약해졌어요. 그래 바다로 나가야 한다는 젊은이들을 바다로 나가게 위해서 상당히 그 바다에 대한 바다의 매력을 느끼는 글을 모두 잡지 신문에 많이 냈더니 그 당시 문교부에서 글을 써주라 해서 이런 글을 썼고, 또 이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이제 이 바다의 자원이라는 바다에는 이런 자원이 많이 있다 했고, 곧 다음 실과 3학년 국어 교과서에는 거친 파도를 넘고 인도양에서 쓰는데, 이게 바다에서 쓴 통신이 말하자면 표기로 아니 글로 이렇게 된 것도 처음이고, 지식이라는 것은 일어난다는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식은 뭘로 구성됐다고 생각해요? 정보가 쌓여서 그 정형화되면 그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지식이라는 것은 그럼 그 정보는 뭐냐? 이 데이터가 쌓여서 그것이 축적되면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외에는 이제 지식을 활용하는 수단 이건 유수단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할 때 이것을 DIK 이론이라고 합니다. 전문 교사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저런 정보가 축적되지도 않고 데이터가 없는 그런 정보를 카드라 하면 믿고 국민들이 굉장히 와 이거 믿고 하거든요.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회는 급변하는데 우리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하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고, 그러고 지식이라는 이런 건데 이런 자료나 인포메이션이 뒷받침되지 않은 지식, 아는 사람들이 누가 카더라, 뭐 신문에 나면 뭐더라. 그런데 요즘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신문은 그날 날짜에는 전부 가짜된 거다. 그런 정도로 좀 국민들이 이런 것이 흔들리니까 자꾸 그런 식의 기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할 때 그런 시대적 변천이나 지식의 근간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참고하십사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일선에 나가서 지도하더라도
카더라 하는 이야기.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국민들이 이제 감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조금 보면 막 하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 속아요. 그래서 창의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기초가 없으니까 이런 창의력 같은 것을 지금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죠. 머리는 좋고 세계에서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고 하는데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창의력이. 교육 자체도 소위 그 암기식 교육, 주입식 교육에다 암기식으로 배워가지고 시험 준비만 했기 때문에 창의력이 없는 건데 이런 우리가 환경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세대도 쭉 그런 교육 받았어요. 그리고 시험 준비, 그리고 암기에서 시험 준비, 경쟁 그것만 배웠으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런 소위 생각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환경을 자기 주변의 상황을 봐가십시오 해서 이야기 드린 거고, 다음에 그럼 상황 인식을 하면은 인간이라는 건 동물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누구나 자기 출세, 자기 이익, 자기 욕구를 충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그 욕구가 다르죠. 행복의 척도도 다르고. 그런데 그 행복의 척도나 욕구가 다른데 그 인간 욕구를 이렇게 학자가 정의해 놓은 사람이 인간 욕구의 단계 5단계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인간 욕구의 5단계설 하면 마슬로우의 5단계설 배웠을까요? 맨 처음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욕구. 여기서 얘는 왕따 당한다는 여기에 벗어나면 왕따 당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존중의 욕구, 요거 자아실현의 욕구. 자아실현하면 행복한 사람이라 했는데 이 다음에 좀 생겼어요. 뭐겠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따 한번 같이 의논하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인간 본성이 그렇고 다음에 이제 현실을 파악하려면은 속지 않으려면은 지식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 지식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정보나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요즘 AI라는 게 바로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모아서 통계로 내는 게 AI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에 여러분들 너무 현혹되지 마십사 해서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인간이라는 건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딱대기 두 개 서로 기대어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이의 관계, 간격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교육에서 지금 제일 결여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윤리고가인데 우리가 이제 시험 준비하다 보니까 윤리나 도덕 같은 게 다 멀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건 사실은 똑똑한 사람보다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 예가 훨씬 많습니다. 공부 잘하고 머리 좋다는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 돼가지고 전혀 주위를 돌볼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특히 현대 교육이라는 것은 시험치고 경쟁만 배우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남들하고 어떻게 더불어 살까는 교육이 거의 학교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사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발톱꿈치로 까치 발톱으로 해도 남은 무등에 올라선 만큼 키가 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무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에 남을 배려하고 남과 협동하는 거.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하나로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하시면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몇십만 년 전에 생겼는데 지구가 조금 더 커지지 않았죠. 또 지구의 물질이 새로 생긴 거 아무것도 없죠. 원자력 보호에서 보면은 전부 과거에는 그대로지만 엄청나게 세계를 발전했잖아요. 그건 뭐냐? 그게 다 융복합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의 융복합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도 서로 특성과 재능과 기술을 이렇게 합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그것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머리는 제일 좋은데 세계에서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거든요. 머리는 최고로 좋은데 개인 성적으로 하면 세계에서 항상 기능대학을 1등 하는데 노벨상 수상자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건 평화상에 있기는 있지만 그건 과거로 받은 상이 아니니까 그것이 왜 그러겠는가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내가 숙제로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그 뭐니 해도 개인의 뭘 갖췄으면 이제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 오늘날은 노벨상도 혼자 주는 게 아니라 단체로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노벨상은 이제 개인기가 아니라 단체 게임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감안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낀 거 여기저기서 배운 것을 아주 간단한 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가서 적어도 나는 다른 대학을 내가 뭐 일일이 가지 않지만 여기로 온 이유는 여러분들 나가면 적어도 한 사람이 1000명 어린애들의 교육을 맡아서 그 사람들의 운명을 마음가짐을 태도를 가르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몇십 명 있으면 몇만 명의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영향이 갈 것이다 생각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도 좋고 다른 이야기도 좋고 단 정치적인 이야기는 묻지 말고 그의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나이 든 것 같지도 않고 건강하여 한마디로 참치 많이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건 조크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고기 중에 가장 많은 대양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참치예요. 인도양, 태평양, 대양을 건너다니는 고기는 참치뿐입니다. 그리고 참치는 이 불에가 적어서 가만히 멈춰있지를 못해요. 말하자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평생 돌아다닙니다. 그만큼 강인한 거고 수심 100m 있는 걸 제일 올라내리고 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고급 식량으로 많이 쓰이는 물고기가 참치인데 저는 참치배 타고 그때는 이제 나가서 뭐 몇 달씩 되면 김치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맨날 참치를 더운 물에 해서 그런 샤브샤브처럼 먹기도 하고 뭐 소금 뿌려 먹기도 하고 간장에 먹기도 많이 먹었고 지금도 참치찌개 거의 뭐 매일 먹습니다. 그러니까 참치는 실제로 좋은 음식이다. 내가 증명되지요. 그러니까 참치만이면 건강하다. 뭐 이건 DNA도 타고났겠지만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5km 되는 자갈길을 매일 걸었어요. 6년간. 그러니까 하체가 아주 든든해졌습니다. 그만큼 어려서부터 단련을 했다. DNA도 괜찮은데 어려서부터 단련을 했다. 뒤에 또 배를 타고 일할 때는 정말 요즘 기준하면 노예같이 일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뭐 이틀 3일 꼬박 잠도 안 자고 파도밭에서 일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단련이 돼서 지금도 좀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죽었으면 끝날 인생을 지금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정말 많은 사람을 거르다 보면 지금 동원만 하더라도 한 2만 명 종업이 됩니다. 외국에 한 4,000명, 국내에 16,000명인데 별의별 일이 다 많아요. 나라도 많고 풍속도 다르고 스트레스 받은 일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그때 끝났을 인생에 지금 살아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은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하고 스트레스 안 가지니까 사람이 제일 나쁜 게 스트레스 쌓이는 겁니다. 스트레스 쌓이는 거.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교사 생활하실 때 학생들도 예능도 있고 하지만은 그날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스트레스 가지고 사시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스트레스 안 쌓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모든 걸 걸고 했고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시작하면서도 배를 타려면 선원수첩이라는 게 있었어요. 선장 자격증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 시작하더라도 내가 시작하려고 할 때 어느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야 전모서 사업을 시작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30대 회사를 시작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20대도 하고 10대도 하지만 근데 그 선배의 말씀이
가족들 굶지 않게는 해라. 대책 세워놓고 이러는데 다른 게 있겠어요. 몽땅 망하면 다시 배 타면 최소한 밥은 먹을 수 있다. 그런 각오로 그 선호수첩이라는 걸 몇 년간 쭉 유지했어요. 기간이 되면 또 신청도 하고 새로 신청서도 받고 그래서 한 10년 되니까 자신이 생기니까 이건 그대로 계속을 안 했지만 이제 회사가 대신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새로 시작한 일은 이 일을 시작해서 망하더라도 본체가 아주 가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기업을 여러 가지 하면은 그걸 나쁘게만 이야기하는데 일본 사람들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본업을 벌이는 자는 망한다. 본업만 하는 자도 망한다. 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죠. 분명히 그래요. 자기가 본업으로 하는 것을 제대로 안 하고 망해서 다른 일 하려고 하는 건 망한 거예요. 그러나 본업을 그 하나만 쭉 하고 있으면은 그건 또 소위 성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지금까지 참치 잡기만 계속 했다. 아무리 세계 제일이 돼도 내가 여러분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되겠어요? 여러 가지 해보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해보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솟구칩니다. 한 예로 들면 내가 증권회사를 인수해서 보니까 증권회사는 초기에는 어려웠지만 지금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오는 데 아니에요. 보통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가 뭘 도입했느냐? 우리 원양어선의 소위 임금 체계를 갖다 도입을 했어요. 전에는 증권회사에서 잘해서 돈을 많이 벌든 뭐든 월급이 똑같아서 했는데 잘 안 되는 원양어선은 그냥 기본 생활비 외에는 나머지는 이제 소위 인센티브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많이 주고 적게 되면 적고 그렇습니다. 1년 갔다 와서.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더니 아주 눈을 붉히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한국투자금융이 잘 되는 것도 최고로 우수한 사람을 모아서 최고 대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학생들은 관심이 없겠죠. 아마 금년에도 한국투자증권에 차장 한 사람이 20억을 모았다고 해서 사장이나 오너보다도 더 많이 버는 차장하고 나왔는데 많이 벌면 그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걸 해보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세계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전부 이렇게 믹스하고 융복업에 나왔다는 것처럼 그런 물질뿐만 아니라 이런 경영이나 아이디어도 여러 가지 해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 처지를 생각해보면 뭐 그것은 사회생활에 도움도 되지만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래서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은 실패도 많이 했지만 아까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뭐 큰 저기는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원래부터 사실 도전정신이 있은 건 아닌데 한번 하다 보면 자꾸 그게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시골에서 농업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농업학교 나와서 그때 농업학교 학생들이 제일 바람이 서울 농대 가는 거였는데 농대 가게 뭐 그때는 특대생 제도라는 게 있어서 가게 돼 있었는데 입시를 앞두고 원서 내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 전부 무슨 뭐 명문대만 가는 게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내가 너희들하고 나는 바다계통학교로 가겠다. 그래서 그 양반이 서울대 물리대 화학과를 1등으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서울대학 나왔지만 너희 놈들하고 하루 종일 입시만 하니 뭐 별 수 있냐? 그러니까 나 같은 바다계통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조양이 교무실로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뭐 바다계통 학교가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냥 나도 잘 모르겠다. 부산에 있다더라. 그래 부산에 알아봤더니 수산대학 있고 그중에 뭐 제일 센 거가 뭐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 지원해보자 해서 그 학교를 지원해서 다녔는데 거기 형편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교를 그때 미군이 하고 우리는 판잣집에 나가서 했는데 학교 생활이 말이 아니고 바다에 나가보니까 자원은 고갈돼 있고 수산대학이 잘못 왔네 싶었는데 마치 졸업을 앞둔 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원양어선 간다고 그래서 정말 죽자 사자고 매달렸어요. 1년간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도 그쪽 요구한 게 아니라 내가
자청해서 어떻게든 따라가겠다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몇 번 하다 보니까 뭐 좀 뭐랄까 챌린지 하는 것도 습관화 된다고 할까요? 아마 그런 것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 관계는 내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 아주 좀 디스플린을 단단히 시킵니다. 지금 한국투자금융을 부회장으로 했는데 장남 실질적으로 회장이나 마찬가지지만 고대 졸업하고 북양에 온양어선 태웠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 김동기 교수도 고대 나온 놈이 가서 온양어선 탄 놈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사람이 죽는 현장도 보고 그러니까 애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몇 달 타고 나와서 이제 대학원을 보냈는데 그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알았으면은 취직 대학 때부터 공부 좀 잘했을 걸 그랬다는 이유로 어쨌든 그 대학원에서는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뭐 그 뒤로 했는데 그리고 둘째는 또 공장 근무나 영업사원 생활을 한 6개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도 귀한 자식일수록 여행을 시켜라. 여행 나가면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가 모든 걸 챙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건강할 때 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거, 배낭여행도 해보고 또 공장에도 가서 해보고 또 그 장애인에도 가보고 실제로 사회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아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지 편안하고 호강한 사람은 그 저항력이 없어요. 그 인내력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좀 하면은 자기 몸이 단련될 겁니다. 정신도 단련되고. 내가 이제 아까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아직 30대에 그렇게 감수성이 있을 때 내가 유럽에 로마나 파리나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유적들, 붐비는 관광객들 다 뭐 여름이면 휴가 가고 겨울에 외워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형편없었거든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대학을 졸업한 1958년 1인당 소득이 80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100불이 된 게 1963년입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기인데 그런데 가서 남는 잘 사는 것을 보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관세를 많이 받았어요. 코리아에서 왔다 가면은 코리아 어디에 있느냐 뭐 우선 입국장에 이미그레이션부터 일본 사람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같이 가는데 일본 사람 프리패스 하는데 난 뭐 물어보고 좀 남으라고 그래요. 그럼 물어보면 꼬레가 어디에 있느냐 뭐하냐 뭐 기차가 있냐 문자가 있냐 뭐 어느 나라 옆에 있느냐 하여튼 그런 거 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어쨌든 그런 서름을 엄청 겪으면서 내가 느낀 건 뭐였냐 왜 우리나라는 가느냐 왜 남은 조상들이 이렇게 훌륭한 유적을 남겨서 관광객이 들끓는데 우리는 이끼 낀 초가집밖에 없느냐 왜 가난밖에 유산이 없느냐 막 그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눈물도 올려보고 감상적인 시간도 가져보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땅도 좁고 인구는 많고 자원은 없고 그런데 있다 보면 사람 자원밖에 없다. 내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외국에 가서 보면 분명히 똑똑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우리 국민이 우수하다는 게 많이 나왔지만 그런 통계가 잡히기 전에 저는 우리 국민이 우수하다 하는 걸 몸으로 실제 경험으로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길은 결국에 사람을 기르는 길밖에 없다 싶어서 제가 회사는 시장이 전부터 어렵게 하면서도 돈을 쪼개서 장학생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연인으로 하는 동원 장학생이 한 4, 5천 명 돼요. 졸업생이. 근데 지금 정부가 자금 많이 주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는 자금 줘도 고맙다는 사람도 드물고 또 우수한 사람 차지가 안 돼요.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어린이 유소년 축구대회도 해보고 또 배낭여행도 시켜보고 그런데 거의 모두가 일시적이더라. 근본적인 교육을 시켜보자. 그것이 바로 인성교육이고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점이 똑똑하기는 하는데 인성교육이 안 돼서 공동생활이 안 되니까 이게 나라가 혼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인성교육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의문을 드렸어요. 하나는 마슬로의 5단계 넣으면 자아실현한 사람은 뭐 어떠라는 거냐? 그냥 그러니까 자아실현을 했으니까 죽으란 거냐? 그건 아니고 그 외에 마슬로가 또 죽기 전에 했는데 공동체에 대한 공헌이다 그랬어요. 공동체에 대한 공헌.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학교 동창일 수도 있고 마을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인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자기 혼자만 자아실현으로 끝나지 말고 그 공동체에 대한 공헌을 해라. 이런 해답을 내가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아까 내가 두 가지 한번 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이 역사를 보면은 저 만주벌판을 만나고 그 넓은 땅을 찾았는데 다 뺏기고 지금 반도의 반토막 그것도 또 쪼개서 오셨는데 왜 머리 좋고 똑똑하고 위치도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분단국가로 있는가? 또 왜 우리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왔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해답을 스스로 구하도록 한번 해봐 주세요. 네. 마이클 빈,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 15년을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아주 한국을 본 사람이에요. 이 양반 저서가 많은데 거기에 한국인을 말한다 했는데 한국인의 특성이 나와 있어요. 자, 첫째가 과거지향적이다. 훨씬 우리 그러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몇 대가 뭐 옛날에는 뭐 양반이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다 조상. 다음은 두 번째는 나무 탓을 많이 한다. 전부 탓하지 않아요? 세 번째 타협할 줄 모른다. 이것이 외국인이 보는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론인인데 한국에서 15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우리보다 잘 알아요. 우리 정치의 이면사를 우리보다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본 특성이 그에도 조금 나오지만 크게 과거지향적이고 남은 탓 많이 하고 타협할 줄 모른다. 이런 약점이 우리에게 있다 하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휩싸이지 않고 아까 속지 않는 휩싸이지 않고 어느 세력에 괜히 맞아요 속지 않는 그런 거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책 좀 많이 읽고 다른 사람 의견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은 협력하는데 큰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선에 나가서 학생 가르칠 때도 많은 사람 애들이 남은 애들이 다 일정 지능을 갖고 있지만 대개는 한 가지쯤은 특별한 건 있어요. 특히 요즘 뭐 무슨 예능이나 재능 또 뭐 여러 가지 보면 뛰어난 게 있잖아요. 그걸 발굴해서 그걸로 잘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다면 아마 한국에서 엄청난 인물이 많이 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앞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이 애들 어떻게 기르느냐 하는 그런 중시하는 차리한 임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잘 길러서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자는 부탁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